안녕하십니까. 1부에서는 러우전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북한군 관련된 내용도 좀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미중 경제전쟁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2부를 오늘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러시아 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북 동맹, 이제 뭐 사실상 러시아 북한 동맹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이 러우전에 참전할 것인가? 나토군이 사실상 이 트럼프의 지휘 통제권을 벗어나 있다. 이런 주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나토군 안에는 나토 소속 미군도 포함됩니다. 좀 심각한 내용이죠. 먼저 우크라이나 내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젤렌스키가 이 트럼프가 추진하는 평화협정,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함정이 있고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아직 모릅니다. 여기에 협조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젤렌스키 입장, 젤렌스키는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스스로 무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군부가 있고 또 서구 나토 세력, 유럽 세력이 있고 미국 세력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젤렌스키를 가장 주변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사람, 보호하든지 감시를 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은 낙지들입니다. 젤렌스키 주변에 이제 네오 낙지들, 이들은 어떤 입장인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젤렌스키는 이 포로셴코의 강경 노선, 이것과 대비되게 우크라이나 내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푸틴에게 달려가서 무조건 이제 협상을 하겠다. 평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러시아어도 함께 사용하면서 함께 아우르고 살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이제 평화죠, 평화. 평화를 팔아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 젤렌스키 배후에는 콜로모이스키가 있습니다. 이 콜로모이스키가 처음부터 이렇게 젤렌스키를 디자인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다음에 통제를 한 건지, 물론 콜로모이스키 뒤에는 또 이제 미국의 네오콘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젤렌스키가 처음에는 평화를 원했는데 협박에 의해서 굴복했는지, 이것은 아직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임기 초기로 돌아가면은 군권 그리고 이제 민병대를 장악한 이 낙지 세력들, 이들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 젤렌스키가 처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선에서 이 중화기를 이렇게 뒤로 후방으로 빼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협상을 한다. 이게 이제 처음에 젤렌스키 이야기죠. 그런데 젤렌스키가 전선으로 가니까 아조프 민병대는 젤렌스키를 아예 무시합니다. 당신 말 듣지 않는다. 우리 지휘관은 따로 있다.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갔는데 대통령의 명령을 바로 그 자리에서 거부를 하는 거죠. 일단 젤렌스키의 말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브로버디라는 이제 군벌이 있습니다. 낙지죠. 이 젤렌스키 모스크바 협상하지 마라. 만약에 하게 되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백만의 군대가 키예프를 습격해서 젤렌스키를 축출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독한 빌레스키죠. 이 빌레스키는 이 젤렌스키가 만약에 이제 졸루테에서 아조프 민병대를 이렇게 후방으로 뺀다. 이 경우 수십 명을 수천 명으로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젤렌스키의 평화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당시 가장 강력한 이제 이 낙지 지도자입니다. 야로시. 야로시는 만약 젤렌스키가 평화를 추진하게 되면은 그의 목이 어떤 나무에 매달릴 것이다. 이 젤렌스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젤렌스키가 이렇게 어떻게 돼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협박을 한 거죠.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추진하지 마라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젤렌스키가 협박에 굴복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는 순식간에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늘 콜로모이스키와 또 이제 미국의 네오콘 그리고 영국이 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는 것. 바로 이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형태의 이제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슬라브인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둘 다 망하게 만든다. 이런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야로시나 이런 애들 강경하죠. 그리고 이 젤렌스키는 언제 그랬나는 듯 순식간에 이제 태세를 전환하게 됩니다. 이 결국 젤렌스키는 처음부터 이들과 연계되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 젤렌스키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주문하는
것을 뭐 그대로 받아서 다 수행했습니다. 자국민을 대포밥으로 이렇게 갈아 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 수많은 인물들이 2019년 당시 이제 젤렌스키를 협박했습니다. 평화를 하지 마라. 그리고 이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평화협정 이런 것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내 목소리가 중요하죠. 우크라이나 내 이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젤렌스키에게 평화협정을 추진하지 마라. 이들은 뉴스에 나오진 않습니다. 일반 뉴스에는 젤렌스키만 나오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야로시나 이런 애들은 젤렌스키 네가 만약에 트럼프의 평화협정을 받아들이면은 너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을 뭐 유튜버나 그리고 이제 그들의 팟캐스트, 뭐 텔레그램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는 대통령인데도 그들을 이제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뭐 젤렌스키를 이제 독재자로 봅니다만 퍼핏이죠, 퍼핏. 진짜 독재자라면은 이들이 젤렌스키를 협박하고 이런 일은 뭐 독재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 이 낙지들 군벌 세력, 군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 그리고 이제 그들 배후에는 직접적으로 유럽의 어떤 이제 파시스트 조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영국, 독일이죠. 여기서 특히 재미있는 건 독일입니다. 우리는 독일을 봤을 때 2차 대전 때 그 잘못을 반성하고 선한 국가로 거듭나고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쭉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고 폭격 때만 해도 그것이 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 우크라이나, 그런데 우크낙지 뭐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배후에 직접적으로 독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다음이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의 이익이 어떤 면에서는 프랑스나 영국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바로 이 러우전에서 이 독일의 파시스트적인 속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독일의 포탄 이런 것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젤렌스키가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 어떤 상황인가? 러우전에서 지금 뭐 박살이 났죠. 자포로치아, 반격, 그리고 이제 돈바스에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쿠르스크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젤렌스키에 대한 신뢰도는 뭐 국민들, 정치인, 군인들 이들에게서 뭐 신뢰도는 추락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뭐 팟캐스트 이런 데 나와서 그를 반역자, 무능하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전쟁을 중단하게 된다. 이때 젤렌스키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전쟁을 지속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해왔던 대로 계속 해오면 어느 날 뭐 상황이 개선될 수도 있고, 자, 유럽에서도 지금 뭐 전쟁을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탄 공장도 짓고, 뭐 거기서 무기가 계속 온다. 혹은 프랑스나 영국, 독일이 직접 참전, 그러니까 병사를 보내는 겁니다. 이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좀 개선되겠죠. 이런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크롱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바티칸에서 이제 교황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기 등장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폭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민간인들을 해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떠듭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는 것은 푸틴이 즉각적인 휴전에 동의하는 것. 일단 휴전을 하고 전쟁을 멈춰달라. 자, 이렇게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 요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젤렌스키가 예스 할 수 있다. 자, 이 마크롱이나 지금 뭐 유럽 세력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즉각적인 휴전에 집착하는가? 이것은 이제 무조건적인 겁니다. 일단 전쟁을 중단하자.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재무장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 이 서구가 줄 수 있는 포탄 이런 것은 다 바닥났습니다. 러시아 측은 하루에 27,000발 혹은 29,000발 이 정도의 포탄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요 며칠 이제 휴전 협정 뭐 이제 트럼프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뜸합니다만 한참 전쟁할 때는 하루에 29,000발을 쏘았습니다. 10일이면은 29만 발입니다. 100일이면은 290만 발이죠. 1년에 거의 1,000만 발의 이 152mm 포탄을 이제 우크라이나 측으로 두들기는 겁니다. 이 영국과 미국이 계속 공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탄은 뭐 지금 완전히 바닥난 상태죠. 미국도 더 이상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전 협정을 하는 것도 뭐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빌트지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나토는 죽는다. 이렇게 뭐 대문짝만하게 올렸습니다. 뭐 우크라이나가 죽는다고 해서 나토가 뭐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죠. 과거로 돌아가면은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 안에 들어있었을 때도 나토는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죠. 자, 불안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약 한 3만 명 정도 보내.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 한 6만 명 정도 이제 전투 가능한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만 명 정도 보내고 프랑스 보내고 뭐 독일
그럼 10만 명 정도 이제 확보가 갖추어지죠. 얼마 전까지는 그들이 파병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쿠르스크 전선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주장이 쑥 들어갔습니다. 쑥 들어갔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러시아가 북한군 존재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북한군을 거론해도 이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 이미 뭐 어떤 교두보라는 게 이제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쿠르스크에서 사실 교두보라는 게 있습니까? 거기 들어와서 그냥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하나의 거대한 콜드런. 이 가마솥을 우크라이나군 스스로 만든 겁니다. 물론 초기 목적은 이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뭐 자포로치아 원자력 발전소와 이렇게 딜을 한다. 지금 이 자포로치아 원자력 발전소. 그런데 분명히 이제 이 자포로치아 원자력 발전소에 무슨 비밀이 있습니다. 뭐 이것을 터트려서 뭐 어떻게 이제 뭐 러시아를 위협한다 이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 밑에 플루토늄이 있다. 이건 뭐 전쟁 초기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IAEA 거기 감시 단원들이 뭐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 밑에 무언가 있는데 이것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러시아도 이제 나토 측도 이것을 이제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코멘트죠. 그래서 이 곡에서 이제 보관되어 있는 플루토늄 이것을 푸틴이 협상용으로 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이 주도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이 쿠르스크는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병사가 없습니다. 무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 병력이 없죠. 그리고 지금 당장 징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훈련 상태는 엉망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선에 보내봐야 그냥 뭐 더 많은 사람만 빠르게 희생되는 거죠. 결국 전쟁 가능한 군인들이 뭐 유럽에서 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갑자기 이제 참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독일의 퇴역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에는 25만 명 정도의 군 복무 가능한 연령의 우크라이나 국민 남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을 잡아서 우크라이나로 먼저 파견해야 된다. 독일 젊은이들을 보내기 전에 뭐 맞는 말입니다만 이들은 난민입니다. 분쟁을 피해서 왔기 때문에 난민 조약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들을 강제로 전선으로 다시 분쟁 지역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게 뭐 국제법적인 난민 규약이죠. 그런데 이런 거 다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잡아서 강제로 보낼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죠. 어쨌든 뭐 유럽은 인권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좀 잔인한 이야기죠. 그리고 미국에 요즘 이제 RFK 주니어가 뜨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케네디가 있습니다. 이 케네디 가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 JFK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뭐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케네디 가문 자체는 아주 나쁜 가문입니다. 이 오른쪽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리시 후손으로서 아이리시의 몇 안 되는 미국에 이제 거부가 된 가문, 케네디 가문이죠. 그리고 이제 케네디 가문은 주가 조작으로 또 엄청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SEC를 오히려 만들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는지, 자기 가문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케네디 가문이 이제 이렇게 커졌던 이유는 남북 전쟁 때 아이리시를 설득해서 이제 남북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게 만든 거죠. 남군과 싸우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케네디 가문은 미국에서 가장 큰 농장 이제 노예 소유주였기도 합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1860년에 미국의 상위 1% 안에 드는 이제 그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 남북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대한 어떤 금권 세력으로 크게 된 거죠. 그 중에 한 인물이 존 케네디입니다. 상원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존 케네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와 푸틴을 물고기 밥으로 만들지 않는 한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미국이 나서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지 이 상황이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우크라이나는 붕괴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나쁜 놈들 많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킷 클라렌버그가 이 작년에 6월에 이제 올린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애초부터 오래됐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러시아를 찢어발기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과거에 있었던 건데 제가 이것을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고 과거에도 지금도 러시아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 러시아를 찢어발기려는 세력을 파괴하고 물리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에 관한 겁니다. 자, 6월 서방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연합군의 소련 침공에 대한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제 러시아가 이 내전에 휩싸였을 때입니다. 뭐 공산 세력과 이렇게 볼셰비키 백군 적군 싸울 때죠. 2017년 11월 혁명으로 연합군은 이제 짜르 동맹국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짜르를 완전히 이제 뭐 가족들을 완전히 쓸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볼셰비키는 좀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백군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연합국, 이 서구 군대는 이제 모아가지고 야 공산주의 볼셰비키 세력을 싸워야 된다. 저런 식으로 왕조 지배 세력을 무너뜨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서구는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볼셰비키가 궁지에 몰리자 일단 독일과 중부 그리고 이제 동유럽에 대해서 정치적 경제적 패권을 인정을 하고 볼셰비키는 조금 이제 뒤로 후퇴합니다. 약점을 보인 거죠. 뭐 실제로 볼셰비키는 이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백군과 싸우고 있었던 데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국, 프랑스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1918년 이제 5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내전에 서방 제국주의의 광범위한 개입이 시작됩니다. 영국, 프랑스 주도 그리고 이 체코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이제 다 조인합니다. 일본은 블라디보스톡이나 뭐 연해주, 사할린 이런 곳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동부를 때리기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이제 백군을 지원하고 이 적군과 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반공 세력 백군을 돕는다 이런 명분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진짜 목적은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제 러시아를 해체하고 이제 분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목적이었죠. 북러시아 구원군 백군을 돕는다고 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만 이 그들의 이제 목적 이것은 뭐 영국군의 거점을 방어한다 이렇게 이제 방어적인 측면을 이렇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격적인 측면. 그런데 실제로는 공격을 위한 이제 군대입니다. 이 방어 부대는 즉시 이제 소비에트 영토를 점령하고 붉은 군대를 밀어내고 백군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작전을 공세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은 전면적으로 이제 나중에 격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왜? 백군 병사들이 볼셰비키로 전향하면서 동맹군에 대해서 이제 격렬하게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이제 서방군의 전면 철수가 시작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에 이제 러시아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자, 이 1918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때 뭐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어떤 적군을 겨냥한 군대가 이제 모입이 됩니다. 여기 이제 미군도 조인합니다. 여기 보면은 깃발들이 다 걸려 있죠. 그리고 이제 일본군 깃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서에서 이렇게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와르르 무너졌다는 겁니다. 백군들이 적군에 조인한 거죠. 이들이 조인했던 이유는 공산주의 이념이 좋아서 볼셰비키를 지지해서 그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을 진압하지 못한 영국과 프랑스는 이 처칠의 역병 같은 표현을 빌리자면 볼셰비즘을 요람해서 이제 목졸라 죽일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 이것을 놓쳤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이 소련의 강대한 자원을 영국과 프랑스는 분할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공산주의에 싸우는 목표도 있습니다만 영국과 프랑스에게는 이것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인들에게 이제 포착이 된 거죠.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민족주의를 이렇게 뭉친 겁니다. 이 볼셰비즘이 원래 볼셰비즘은 인터내셔널리즘입니다. 국제주의입니다. 이 러시아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건데 이 러시아인들이 이 민족주의적으로 볼셰비키 쪽으로 뭉친 거죠. 외적에 대항하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를 퇴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침략 강대국들은 이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 러시아가 당시에 대규모 침략에 대해서 자 이렇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인들이 민족주의적으로 뭉쳤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영국이 이때도 공공연히 러시아를 찢어발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의 노예 상태. 1931년 3월 서구에 거주하던 이제 러시아 학자 이 스트라콥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논문을 발표했는데 논문 제목은 영국과 프랑스의 이제 러시아 분할 음모입니다. 자, 상업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러시아를 이제 분할해서 정복을 하는 거죠. 노예 상태로 두는 겁니다. 1917년 12월 23일 프랑스 영국 협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이 확정이 됐는데 소비에트를 찢어서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권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 영국은 코사크 그리고 코카서스, 아르메니아, 조지아, 쿠르디스탄을 부여받고 이 프랑스는 이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약간 북쪽입니다. 이쪽을 장악하는 겁니다.
당시 백군 사령관 안톤 데니키는 영향권을 나누는 선이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동강 하구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이상한 노선은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선을 나누었을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영향권에 대해서 이 경제적인 이익,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이익이 반영된 겁니다. 자, 이 프랑스는 대형 곡물 창고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석탄이 필요했습니다. 영국이 이 돈바스 지역을 처음에 이제 개발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러시아에 빼앗겼죠. 그런데 이 도네스크는 엄청난 석탄이 있습니다. 철광석이 있죠. 이것이 프랑스에게는 중요했고, 영국은 석탄과 철광석을 많이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 코카서스 해안에 이제 러시아 유전, 그리고 막대한 양의 목재,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좀 내려오는 거죠. 아르메니아 뭐 이쪽을 보면은 결국 이것은 이라크의 바그다드랑 연결이 됩니다. 영국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석유입니다. 그래서 코카서스 이쪽 지역에 이제 석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바그다드 쪽에 있는 이제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여기 있는 엄청난 석유.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석유 입고로 자, 이 바그다드 이렇게 연결이 될 때입니다. 결국 영국은 석유를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프랑스는 이제 위쪽을 장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이런 협정이 1917년 이제 12월에 만들어졌는데, 자, 당시 이제 백군은 뭐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연합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사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데니키는 설득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의 후임 이 브랑겔이 결국 설득이 되어서 여기에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결국 이제 러시아 군들, 당시는 이제 백군이죠. 백군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적군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러시아인들이 돌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민족주의적으로 이렇게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를, 러시아인들을 돕기 위해서 온 존재들이 아니라 러시아를 찢어서 정복하려고 하고 러시아를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목적, 이것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이런 목표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 영국의 이 소비에트 침공 동기, 이것은 뭐 볼셰비즘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감,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몰락한 러시아 제국. 자, 짜르의 부인 이제 왕비죠. 왕비가 이 영국인입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또 이제 영국과 연결이 되는데 이 왕실을 다 죽여버린 거죠. 볼셰비키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제 19세기부터 해왔던 그레이트 게임, 이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제 돈바스 지역, 크림반도, 여기서 영국은 일단 패했습니다. 이제 다시 들어갈 기회를 잡은 거죠. 그리고 인도가 있습니다. 이 영국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인도를 특히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자, 인도의 공산주의가 흘러오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뭐 이런 목표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영국과 프랑스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 금세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영국의 전술은 드러나고 이제 러시아인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백군 지지자들은 등을 돌리게 되고 프랑스와 영국에 이제 총뿌리를 들이댄 거죠. 자, 동맹국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로 치면은 갑자기 이제 영국, 프랑스 용병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싸우는 우크라이나 군들이 만약 영국에 이제 총뿌리를 들이댄다, 이때는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정리가 된 겁니다. 이 소련에서 영국의 호전적인 태도, 이것이 이제 드러나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러시아를 분열시키려는 대가, 이것을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치른 거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대리전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킷 크라이넨버그는 바로 이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EU와 미국 관리들은 언론에 나와서 매일 이제 러시아 혐오적인 수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찢어 발겨야 된다, 뭐 한 10개로 쪼개야 된다, 조그만 나라 이제 에스토니아 뭐 이런 애들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떠드는 거죠. 물론 러시아인들은 웃습니다. 지금 이제 저들이 쏟아내고 있는 악의적인 표현, 이것은 가슴 속에 담아두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은 적대국에 맞서서 더욱더 이제 단결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러시아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대리전이 시작되고 러시아인들은 똘똘 뭉쳐 있다는 겁니다. 이 러시아는 서방이 러시아를 발칸화하려는 것, 찢어 발기려는 것, 이 욕망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욱 붕괴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2022년 7월에 러시아를 조각으로 쪼개야 된다, 이런 어떤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자, 이 러시아를 찢어 발기해야 된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인 의무다, 이런 주제로 이제 행사까지 주최했죠. 자, 1년 뒤 2023년입니다. 이탈리아 언론인 마르조 미아니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쭉 만났는데 전례 없이 단결된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안의 지인이었던 어떤 이제 79세 학계 러시아인입니다. 자신은 전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안은 과거에 어떤 러시아인이 했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스탈린그라드 2차 대전 때 이야기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러시아의 기준점이며 그리고 이제 저항에 비할 데 없는 상징이자 적들 이제 독일인이죠. 이들에게 최악의 악몽이다. 그리고 러시아 해체를 시도하는 모든 이들, 뭐 과거의 스웨덴, 폴란드,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독일인, 히틀러 다 있습니다. 이들 동맹국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스키타이인 것 같다. 그들은 처음에는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들고 일어나서 반격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적들을 섬멸합니다. 늘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번 전쟁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방송이 길어져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는 북한군 관련된 내용만 모아서 이렇게 따로 좀 짧게 방송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